네, 이번에 차는 1편의 2장 무역운송 중에서 2절의 국제해상운송 그중에 대목자 4번 해상운송 계약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목자 4번 해상운송 계약에서는요. 운송계약 체결하는 형태 크게 정기선 운송 쪽하고 그다음에 용선 운송 쪽 이렇게 나눠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목차 보시면 계품 운송 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계품, 계계별의 물품에 대한 운송 계약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배를 기준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실릴 화물 하나하나당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개별 화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할 때 컨테이너 하나당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런 형태의 계약을 얘기합니다. 보통 정기선 운송에서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이렇게 계품 운송계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양괄호 2번 끝부분에 보시면 뭐 혼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잠깐만 기다리시면 뒷부분에서 자세한 내용들 공부를 할 테니까요. 여기서는 일단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괄호 3번 보시면요. 정기선 운송하는 걸 보통 이제 계품 운송 계약이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정기선 운송을 할 때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선박들은요. 보통 큰 선박이 많습니다. 주로 대형 선박을 이용해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정기선 운송에서의 계약 형태를 부합 계약이다라고 해요. 부합 계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컨테이너 선이 하나 있어요. 큰 컨테이너 선은요.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막 10,000개, 20,000개씩 막 이렇게 실을 수 있는 큰 배도 있습니다. 배들도 있거든요. 큰 배를 생각해 보면 여기다가 컨테이너를 만약에 10,000개 실른다. 그리고 실제 화주들은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컨테이너 하나마다 화주가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운송사 입장에서는 이 배 한 번 띄울 때마다 10,000번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10,000번을 어떻게 쓸까요? 계약서를 10,000번 쓸 수가 없죠.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또 다르게 해서 써야 된다고 하면 정말 큰일일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고속버스 타러 가서 고속버스 표 사고 그 고속버스에 탈 때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속버스 탈 때 내가 계약서 쓰고 타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운송과 관련된 어떤 약정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버스를 타는 건 아니거든요. 운임은 뭐 얼마고 내가 만약에 가다가 잘못돼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버스가 쓴다든가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운임은 어떻게 돌려줄 건가? 내가 뭐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언제까지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 뭐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건 내가 잘 모르고 그냥 타서 그렇지 사실 그런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정기선 운송에서는 컨테이너를 하나 이렇게 실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 내용을 그때마다 하나씩 조절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선사에서 정기선사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 표준 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나는 그 계약 내용이 싫어요. 그러면 그걸 좀 바꿔주세요라고 요청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큰 화주여서 컨테이너를 뭐 매일 몇십 개씩 실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특별한 계약 체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게 싫으면 나한테 맞는 다른 선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런 걸 부합 계약이라고 합니다. 한 명의 계약을 어떤 한 명하고 그다음에 여러 명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런 형태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해상운송에서는 정기선 운송에서 부합 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주로 체결하고요. 나중에 공부하게 될 보험 계약도 대표적인 부합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내가 보험에 들고 싶다. 그럼 보험회사에 찾아가 가지고요. 우리 보험 계약 내용을 1조부터 이렇게 해갖고 쫙 계약서를 씁시다. 이렇게 해서 계약 체결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나는 이런 보험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런 상품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정해져 있는 그 계약 조건 조금씩 다른 조건들 이렇게 좀 알려주죠. 그럼 그 중에서 선택해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부합 계약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부합 계약의 방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진 않아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그 물품을 이제 운송인에게 건네주고 나면 선화증권 BEL을 발행해 주는데요. 보통 이런 운송 서류 안에 그런 운송 조건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그런 계약 내용들이 쭉 이렇게 써 있어요. 또는 참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도 나중에 이제 선화증권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 밑에 용어 설명 나와 있는데요. 선화증권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 선화증권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은 한번 눈으로 쭉 읽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목차로 넘어가면요. 용선 계약입니다. 차터 파티, 배를 빌리는 계약을 차터 파티라고 하고요. 또는 차터 파티 컨트랙트 하면 용선 계약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차터 파티 자체를 용선 계약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줄여가지고요. 앞글자 따서 CP 뭐 이렇게 C-P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선 긋고 CP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약어는 많이 쓰는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양거로 1번 보면요. 보수를 주고 대가를 주고 선박을 빌리는 선박의 임대차를 용선 차터한다라고 합니다. 자, 양거로 2번 보시면요. 용선 계약의 당사자는 용선자와 선주예요. 용선자는 배를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하고요. 배를 빌려주는 사람을 선주라고 합니다. ship owner라고 하기도 하고요. ship을 빼고 그냥 own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은 그냥 owner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거 용선 계약에서 배를 빌려주는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쓱 지나가시면요. 차터러니까 배를 빌려주는 사람이다. 용선자가 배 빌려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를 빌려 쓰는 사람을 차터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고요.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주가 임대인이 되는 거고요. 배를 빌려 쓰는 임차인이 용선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선 계약은 배를 빌려 쓰는 계약이다라고 했는데요. 배를 전부 빌리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배를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용선료라고 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hire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주로 실어 나르는 화물은 뭐냐면 벌크 화물을 주로 실어 나르고요. 선박은 부정기선,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죠. 부정기선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품 운송 계약에서는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는 정기선사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용선 계약에서는 이렇게 대량의 벌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배를 한 대 아예 빌려가지고 이렇게 운송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4번 보시면요. 계품 운송 계약에서 는 부합계약의 형태로 계약서는 따로 쓰진 않는다 그랬어요. 운송서류상의 운송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는 용선계약서, 차터파티 또는 차터파티 컨트랙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작성합니다. 근데 이 용선계약서도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양가로 5번에 보시면 젠콘 서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서식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이외에도 다른 서식들이 있는데 이런 표준 서식을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용선계약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그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 자, 밑에 더 쉽게 이야기해서 계품 운송 계약과 용선 운송 계약의 비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계품 운송 계약은 정기선 운송, 컨테이너 운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용선 운송은 부정기선 운송,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정기선 운송과 트램퍼 부정기선 운송에서 비교해서 살펴봤던 표 기억나실 거예요. 그 내용하고 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목적, 운송 방법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계약 당사자는 운송인과 송하인이라고 부르고요. 용선 계약에서는 선주와 용선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교재에다가 혹시 몰라서 요거 하나 써두시면 좋겠어요. ship broker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선 중개인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배를 빌려주고자 하는 선주, 그 다음에 배를 빌려 쓰고자 하는 용선자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배가 필요하다라고 ship broker한테 용선자가 이제 연락을 하면 이 중개인이 그런 그 사람이 원하는 선박과 유사한 선박 가장 조건이 맞는 그런 배를 갖고 있는 선주하고 연결을 시켜주고요.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계약 체결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ship broker가 게재되는 그런 계약은 용선 계약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품 운송 계약, 컨테이너 운송 계약에서는요. 보통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forwarder 있죠. forwarder가 실제로 이렇게 중간에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화주는 불특정 다수. 이거 뭐 고속버스 타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정기선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물품을 이렇게 운송하고자 하는 스케줄에 가장 알맞은 선박을 섭외를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물품을 실으면 되는 거고요. 용선계약 같은 경우에는 배 또는 배의 일부분을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화주로 이렇게 화주는 제한이 되게 된다. 자, 그다음에 주 대상 화물은 계품 운송계약에서는 컨테이너를 주로 이용해서 물품을 운송하게 되고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은 뭐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는
있는 물품이라면 다 컨테이너 운송을 한다. 전기선 운송, 개품 운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화물은 뭐 특별한 화물인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다양한 화물이다라는 의미에서 잡화라고 부릅니다. 잡스러운 화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화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제네럴 카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용선계약 같은 경우에는 벌크 화물, 대량의 벌크 화물을 주로 이제 실어 나른다. 이런 벌크 화물들은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실어 나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런 형태의 화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계약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개품 운송계약에서는 별도의 계약서가 없고 선화증권 운송서류 자체가 운송계약을 증명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용선계약에서는 용선계약서를 따로 쓰고, 자, 그리고 운임은 공표된 운임, 운임이 얼마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운임은 우리 앞에서 공부한 해운 동맹에서 보통 정해가지고 그 정해진 운임을 사용한다라고 했었고요. 용선계약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용선료가 좀 올라갈 거고요. 지금 배가 많이 놀고 있고 이제 손님이 별로 없다, 화주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용선료는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역비 부담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보통 이제 물품을 배에다 싣고 내리는,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이런 비용들은 별도로 받지 않고요. 운임에 다 포함되어서 청구가 되고요. 용선계약에서 특히 뒷부분에서 이제 항해용선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배울 텐데요. 항해용선계약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물품을 싣고 내리는 비용을 용선료에 포함해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들을 별도로 합의해서 약정을 하게 됩니다. 운임 관련된 내용들도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네, 3번 목차 보시면요. 용선계약이 종료되어 있는데 용선계약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여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거래 1번 보시면요. 용선 범위에 따른 구분해가지고요. 배를 전부 빌려 쓰는지 일부만 빌려 쓰는지에 따라서 일부 용선, 전부 용선 이렇게 나누고요. partial charter, whole charter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양거래 2번에 용선계약 형태에 따른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 용선계약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가 나용선 계약 또는 선체 용선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의 용어 둘 중에 어떤 것이든 다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용어는 두 가지를 다 익혀 두셔야 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bareboat charter 또는 demise charter라고 하는데요. 이 앞에 bear라는 게 헐벗은 이런 뜻이에요. barefoot 하면 맨발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보트가 장비를 갖추지 않은 그냥 맨 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emise가 법률 용어로 뭔가 상대방에게 양도하다, 빌려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쓰는데 이 영어 표현도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어보트, 나용선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배를 빌리는데요.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항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떤 설비 같은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그냥 배만 빌리는 거예요. 선박 자체만 빌려서 일정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로 이제 나용선 계약은 굉장히 장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 보시면요. 이렇게 용선자가 배만 빌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박 이외에 배를 이제 운항을 하려면 선원도 필요하고 선장님도 필요하고 뭔가 장비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자, 선원에 고용을 한다든가 운항에 필요한 모든 감독 권한까지 용선자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빌려 쓸 수는 없고요. 주로 정기 선사들이 이제 배를 빌려가지고 이걸 자기 전기선사의 항로에다 투입해서 운항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쓰냐면요. 배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큰 회사들도 이렇게 배를 자동차 한 대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현금 주고 턱턱턱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이렇게 어떤 금융회사 같이 이렇게 펀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한 대 주문한 다음에 그걸 건조해서 빌려주는 계약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한 달에 얼마씩, 뭐 1년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용선료를 계속 내서 그 배를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리스 계약이라는 거 아시죠? 리스 계약과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뭐 배를 20년, 30년 이렇게 장기간으로 빌려가지고요. 뭐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리스료를 계속 내고 쭉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1, 20년의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장기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정기용선 계약 또는 기간용선 계약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time charter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도 기간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배를 빌려 쓰는 계약인 거예요. 이것도 뭐 짧게 하루 이틀 이렇게 빌리는 건 아니고요.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선박을 빌리는 계약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보시면요. 선주는 선박에 설비를 갖추고 선원까지 다 승선시킨 상태로, 그러니까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상태로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선자가 이렇게 운항이 가능한 상태의 배를 빌려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배를 빌려 쓰기로 했다라고 하면 용선료를 1년 기간 약정한 만큼의 용선료를 지불해요. 그리고 1년 동안 자기 배인 것처럼 자기가 그냥 용선자가 자기 마음대로 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운항을 할지, 얼마나 많은 짐을 싣고 내릴지 이걸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배를 빌려 쓰는 것에 대한 금액만 용선료를 지불하고요. 나머지 실제 배를 운항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배를 많이 움직이게 되면 연료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항구에 많이 들어가면 관련된 비용들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요. 많은 물품을 싣고 내리면 그에 따른 하역비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용선료에 추가해서 따로 용선자가 그때그때 그 비용들을 자기가 내서 본인이 부담해서 배를 운항하게 되는 이런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선박의 사용에 관한 권한은 용선자가 갖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물품을 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 보시면요. 재용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브차터라고 하는데요. 배를 예를 들어서 1년의 기간 동안 빌려요.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다시 한번 또 용선을 할 수가 있어요. 일정 더 짧은 기간 동안 배를 빌려주고 거기에 자기가 빌렸던 그 용선료에다가 뭔가 추가해가지고 더 받고 그 중간에 이제 이득을 얻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재용선의 목적으로 정기용선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뭐 휴항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 어떤 기간 동안 배를 빌려 쓰기로 했어요. 근데 그 배가 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못 썼다라고 하면 그 동안은 그 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만큼은 용선료에서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런 기간에는 용선료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것들을 약정하는 조항이 휴항조항입니다. 항해를 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할 건가. 자, 이런 조항이 정기용선 계약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기용선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번 정도만 쭉 읽어보시고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계약의 내용이 주로 들어가는구나. 뭐 휴항조항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방금 설명드렸어요.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구나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항해 용선 계약입니다. 세 번째 형태인데요. 이거는 보야지 차터 또는 트립 차터라고 부릅니다. 보야지가 트립이라는 뜻이죠. 뭐 여행이라는 뜻인데 얘는 배를 기간으로 빌리는 게 아니고요. 특정 항구 간의 운송을 의뢰하는 이런 계약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부산부터 뭐 LA 롱비치 항구까지 어떤 물건을 한번 실어 날라야 되는데 이게 좀 양이 많다. 벌크 화물이다. 그러면 배를 딱 한 번만 빌려서 요 항해 동안만 빌리는 거예요. 한 번 운송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용선료를 지불하고 배를 빌리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한 번 단위로 빌리는 건 아니고요. 뭐 왕복으로 빌린다거나 아니면 5번 왔다 갔다 하자. 5항차, 항차라고 합니다. 그 이제 항해를 한번 나갈 때마다 이렇게 숫자를 세 가지고 이걸 항해 번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항차를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에 따라서 배를 빌려 쓰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냥 용선 계약이다라고 하면 용선 운송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세 번째에 나오는 항해 용선 계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내용 보시면 일반적으로 계약 시에는 운송 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건가, 그 다음에 화물의 종류나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요. 운임, 여기서는 이제 항해용선에서는
한 번 항해를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니까 전기선 운송 쪽하고 점점 좀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이제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인원이라거나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전부 다 용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선주가 운항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배를 준비해 놨다가 이제 화주는 가서 물품만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선주가 이렇게 정해진 항구까지 한번 이렇게 운송해 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던 전세버스 빌리는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항해용선에서의 용선료를 그냥 운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는 자, 이거 거리가 얼마나 되고 화물 양이 얼마나 되니까 운임을 얼마나 받겠다, 용선료를 얼마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약정을 한 다음에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운임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적재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적재량에 관계없이 그때 정해진 처음에 계약 시에 정했던 운임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을 총괄 운임에 의한 계약이다. lump sum freight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lump sum chart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lump가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전체 금액을 한 덩어리로 해서 그냥 운임을 지불한다. 용선료를 지불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항해용선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선적항의 POL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항의 POD라고 되어 있어요. 요 약자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약자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약자 정도는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Port of Loading 선적하는 항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줄여갖고 POL 이렇게 쓰고요. Port of Discharge, Departure가 아니고요. Discharge입니다. Discharge가 양하다, 놓아주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에 실린 물품을 양육하는 걸 discharge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OD라고 하면 Port of Discharge, 양육항, 양하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용어 좀 알아두시고요. 항해용선 계약에서는 어떤 항구로부터 어떤 항구까지 운항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 체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 내용에 이런 항구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정박기간이라든가 하역비 부담 조건이라든가 조출료 뭐 이런 것들 최선료 이런 것들 뒷부분에서 이 용선 계약의 운임 관련된 내용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할 겁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볼 내용들이고요. 근데 부적 운임도 뒷부분에서 다시 볼 거예요. 부적 운임 밑에다가 만선 의무 약관이라고 하는 표현 한번 적어 놔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럼썸 프레이스로 운송 용선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항해용선 계약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배를 빌렸는데 여기에다가 100톤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배를 빌렸어요. 이 배를 전부 다 빌리고 나서 계약은 이렇게 체결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화물을 선적할 때는 100톤을 다 실지 않고요. 반만 실었어요. 50톤만 실제로 선적했습니다. 그러면 50톤에 대한 그러니까 반만 운임을 지불하면 될까요? 아니요. 원래 계약 체결했던 대로 100톤에 대한 운임을 이런 빈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운임을 전체를 지급하는 그런 운임을 부적 운임, dead freight이라고 하고요. 부적이라는 말이 싫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싫지 않은 공간이 있어도 전체 운임을 다 지불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버스를 전세 버스 같은 거 빌리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명이 탈 수 있는 버스를 빌렸는데 계약은 20명 타겠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이제 버스가 왔는데 지금 누가 사정이 있어서 못 와가지고요. 지금 10명밖에 안 탈 겁니다. 우리 10명만 탈 거니까 우리 계약했던 금액에서 반만 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배를 꽉 채워서 다 실어야 한다.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전체 운임을 다 내겠다. 라는 걸 약속하는 약관을 만선 의무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부적 운임 밑에다가 관련되어 있는 그 계약의 조항이니까 이렇게 같이 좀 써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더 쉽게 이해하기 해가지고요. 용선 계약의 비교 이렇게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용선 계약, 기간 용선 계약, 항해 용선 계약을 이렇게 구분해 둔 것인데요.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걸 읽어가면서 내가 지금 이해한 나용선, 기간 용선, 항해 용선의 계약 그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는 용도 정도로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선주의 역할이 나용선에서는 선박만 제공해 준다 그랬어요. 근데 기간 용선하고 항해 용선에서는
운송에서는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상태로 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배를 빌려준다기보다는 운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선주가 선장과 선원, 기타 장비들 다 고용해가지고 배를 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시고요. 운임 결정할 때 기간 용선까지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항해 용선에서는 항해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쭉 읽어 가시면서 좀 확인 정도만 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7회 62번 문제인데요. 항해용선 계약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물었습니다. 휴항조항이니 정박기간이니 채선료니 이런 것들은 뒷부분에서 용선 계약의 운임 관련해가지고 공부할 때 따로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휴항조항은 우리 이미 했죠. 자, 정박기간부터 채선료, 그 다음에 FIU 텀, 요걸 따로 공부할 겁니다. 앞에서 잠깐 우리 공부한 적이 있는데 휴항조항은 정기용선 계약에서 배를 기간으로 빌려 쓰는 계약에서 배를 운항할 수 없게 되는 기간 동안에 운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선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조항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항해용선과 관련이 없고 정기용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항해용선과 관련이 있는 건 만선 의무 조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요 뒤에 내용, 요 2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룰 거니까 지금은 이거 뭔지 모르는데 해도 괜찮습니다. 뒤에서 다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9회 7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기용선 계약이에요. 배를 기간으로 빌리되 용선자는 그냥 물건만 실으면 된다. 선주가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상태로 빌려주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용선료는 예상 항해 기간, 그죠? 기간이 얼마나 되냐, 1년이냐, 2년이냐, 6개월이냐, 한 달이냐 이런 식으로 기간에 따라서 용선료를 책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화물량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1년 단위로 빌리는데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화물을 실을지는 그때 계약 체결할 때 모르니까 화물량은 용선료하고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물량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항해용선 계약이었습니다. 항해용선 계약에서 그 럼섬 프레이트를 받을 때 얼마를 받을지 화물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 화물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고요. 자, 2번 보시면 선주는 약정된 운임을 용선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장받기 위해 만선 의무 약관을 준다. 자, 만선 의무 약관이라고 하는 것도 항해용선 계약 과 관련이 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 틀렸어요. 자, 3번 보시면 용선기간 중 선장이나 선원은 모두 용선자가 고용한다. 용선자가 고용하는 게 아니라 선주가 이들을 고용해서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상태로 빌려주는 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용선기간 동안 선박의 사용에 대한 권한은 용선자에게 있다. 배를 그렇게 빌려줬고 그 배를 어떻게 운항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지, 어떤 물건을 실을지는 다 용선자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런 권한은 용선자에게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목차 5번에 컨테이너 전기선 운송 관련된 내용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목차 보시면 컨테이너 운송의 개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괄의 1번에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운송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컨테이너 뭔지 다 아시죠?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이렇게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큰 용기, 그걸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도어투도어 운송을 하기 위해서 매도인의 창고로부터 매수인의 창고까지 매도인 창고에서 컨테이너에다 물품 집어넣어 가지고 원하는 장소까지 쭉 컨테이너를 가져가서 갖다 준다. 그래서 도어투도어 운송, 복합 운송에서 이제 활용 방법인데요. 주로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컨테이너 운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컨테이너 단위로 하는 운송을 컨테이너 운송이다. 컨테이너에 물품 담아가지고 운송하는 게 컨테이너 운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괄호 2번 보시면요. 컨테이너 운송의 장단점 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한번 쭉 읽어가시면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 신속성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물품이 담겨져 있고 그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배에다가 물품을 싣고 내리는 게 벌크 화물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요. 빨리 그 하역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성 보면 컨테이너가 쇠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견고한 외장, 바깥 포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벌크 화물과 달리 포장을 아주 튼튼하게 하지 않아도 이 컨테이너 안에서 물품이 움직이지만 않게 잘 결박만 시켜 놓으면 물품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도난 방지 같은 것들도 가능하겠고요. 바람 불고 비 오고 해도 물도 잘 안 새고요. 그래서 튼튼하게 안전하게 물품을 운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뭐 트위스트락 나오는데요. 이거는 트위스트락은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배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뭐 일종의 나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종합해보면 포장비하고 보관비도 절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위험이 줄어드니까 보험료도 컨테이너 화물은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밖에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비용 문제예요. 이건 컨테이너 운송 자체의 비용이 비싸다라기보다는 컨테이너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 특수한 장비도 필요하고요. 컨테이너 선박은 아무 항구에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컨테이너 전용 항구에 들어가야 되고요. 컨테이너를 하역하기 위한 장비들 이런 것들도 다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화물이 제한된다. 컨테이너에 넣을 수 없는 컨테이너에 적입하기 부적합한 화물은 컨테이너로 운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컨테이너 운송하기가 불편하다. 화물에 제한이 있다. 근데 큰 제한은 아니고요. 사실상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뭐 그게 위험물만 아니다라고 하면 물론 위험물들도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운송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만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이면 다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두셔도 됩니다. 자, 이제 양거를 3번 보시면요. 컨테이너 운송 적합 화물 나오는데요. 적합 화물은 뭐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산품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적합 화물은 단가가 낮고 비포장 상태로 대량 운송하는 물품, 뭐 원광석, 석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씩 운송한다고 하면 포대에 담아가지고 컨테이너 운송을 하기도 하지만 이걸 뭐 100톤 단위, 뭐 1000톤 단위 이렇게 운송한다라고 하면 이걸 컨테이너 안에다 다 집어넣었다 운송 끝나면 다시 다 내리고 이렇게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배를 빌려가지고요. 그냥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한꺼번에 훅 실었다가 훅 내리는 이런 형태로 운송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보시면요. 컨테이너의 크기별 분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컨테이너의 종류 관련해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할 텐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용어만 좀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컨테이너의 크기를 구분할 때요. 보통 이제 컨테이너 크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TEU 그리고 FEU 두 가지 형태입니다. 별건 아니고요. TEU는 20 foot equivalent 유닛의 약자예요. 20피트 길이 단위 있죠. 20피트의 이퀴벌런트 상응하는 유닛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보통 이 높이하고요. 넓이는 다 동일하고 이 길이가 이게 20피트짜리면 TEU 요게 2배로 이제 40피트짜리면 FEU 40 foot equivalent 40 feet equivalent unit의 약자로 이렇게 FEU라고 씁니다. 그래서 FEU는 40피트짜리, TEU는 20피트짜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TEU 두 개를 곱하면 하나의 FEU가 되겠죠. 규격도 거기에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TEU 단위를 선박의 최대 적재 능력이라든가 물동량 기준 이런 단위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박이 2만 TEU급이다 라고 하면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2만 개 실을 수 있는 크기의 배다라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2만 TEU급이면 정말 가장 큰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물동량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뭐 부산항에서 올해 처리한 화물이 300만 TEU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부산항에서 한 해 동안 300만 개를 수출 수입을 했다, 처리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FEU는요, 일반적으로는 TEU보다는 FEU의 사용률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FEU를 40피트짜리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목차 보시면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양괄호 1번에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컨테이너 터미널의 각 부분의 명칭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뒷부분의 내용도 이해도 할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용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들은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컨테이너 터미널이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바다예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컨테이너 선이 여기 들어온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 선에다가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큰 크레인이 있습니다. 뉴스 화면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크레인을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터미널에 들고 나기 위한 게 게이트 문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CFS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의 약자인데요. CFS라는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CY 컨테이너 야드의 약자인데요. 컨테이너 야적장 이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이건 컨테이너를 이렇게 쌓아두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를 쌓아두는 CY가 이 컨테이너 터미널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도 뭐 뉴스 화면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항구 이런 자료 화면 같은 거 나올 때 컨테이너 터미널 보면 이렇게 장난감처럼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쌓여 있는 장소가 CY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할 텐데요. 컨테이너 화물을 LCL 화물과 FCL 화물로 구분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금방 볼 거예요. 자, LCL 화물은 less than a container load의 약자예요. 이거는 컨테이너 하나에 한 명의 화주의 물품이 꽉 차지 않는 작은 양의 화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FCL 화물이다라고 하면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한 명 화주의 물품이 꽉 차 있는 이런 화물을 FCL 화물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FCL 같은 경우에는 운송할 때 컨테이너 그 터미널 안에 들어가서요. 그냥 CY로 바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딱 보관을 일단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쭉 쌓아 놓고요.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물품을 조금만 싣고 나머지를 빈 공간으로 놔두고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되면 운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채워요. 채우는데 다른 화주의 화물을 여기에다가 같이 채우는 겁니다. 한 컨테이너 안에다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들을 컨테이너 안에다가 하나 따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 화물들은 이제 LCL 화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다가 서로 다른 화주의 화물을 이렇게 채워 넣는 작업, 그걸 컨테이너에 적입 작업한다라고 합니다. 뒷부분에서 그런 용어들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 지금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걸 스토핑 한다라고 하고요. 목적지에 이렇게 LCL 컨테이너가 도착했다라고 하면 이제 화주별로 이 물품을 다 따로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씩 인도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 작업을 이제 컨테이너에서 적출한다라고 합니다. 뭐 언스터핑 한다 또는 디베닝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다가 물품을 적입한다거나 적출하는 작업, LCL 화물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CF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CFS를 들릴 필요 없이 바로 CY로 들어가게 되고요.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CFS에서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다가 채워 넣어서 그 다음에 꽉 차게 되면 그 다음에 CY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컨테이너 하나에 LCL 화물을 여러 개 채워 넣는 거 이걸 혼적한다라고 합니다. 컨솔리데이션 한다라고 해요. 이런 용어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 조금 있다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LCL 화물은 CFS를 거쳐서 그다음에 FCL 화물은 직접 CY로 들어와서 아무튼 CY에 이렇게 대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가 실릴 선박이 들어와서 이제 그 선적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준비 작업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이 CY에서 겐트리 크레인으로 물품을 옮길 수 있도록 여기 겐트리 크레인이 닿는 곳까지 컨테이너를 옮겨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쌓아둡니다. 그럼 하나씩 이렇게 배에다가 싣게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크레인 앞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이렇게 쌓아둘 장소가 필요한데요. 그런 작업을 할 장소, 그걸 마샬링 야드라고 부릅니다. 마샬링 야드가 그림상 하는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겐트리 크레인 바로 밑에 요 공간을 에이프론이라고 부릅니다. 요 밑으로 뭐 트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뭐 2차선, 4차선 정도의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일정 공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다하고 이렇게 닿아 있는 배가 딱 붙을 수 있는 요 공간을 berth라고 부릅니다. berth라는 용어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말로는 선석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배가 앉는 자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끝부분을 선석이라고 한다. 자, 이 용어들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CL 화물, Less than a Container Load의 약자예요. 이런 화물의 경우에 여러 화주의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같이 넣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 작업을 Consolidation, 혼적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수출 상황이고요. 수입지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LCL 화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가 들어왔다. 서로 다른 화주의 화물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하면 목적지에서 목적항에서도 역시 CFS에 들어가서 하나씩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래서 그 장소 CFS는 LCL 화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Y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야적장이라고 하고 여기는 컨테이너를 장치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냥 보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놔둔다라는 의미예요. 장치 및 보관하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다. 뭐 선적이 될 컨테이너, 이거 선적지에서는 그렇게 될 거고요. 양육지에서는 도착 항구에서는 배에서 내려진 컨테이너를 보관해 두는 장소로도 사용이 되고 빈 컨테이너를 놔두기도 하는 아무튼 컨테이너를 보관해 두는 장소다. 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컨테이너가 인도된다. 컨테이너가 화주한테 넘겨지게 되고 또는 화주로부터 넘겨받게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부두 내에 설치된 CY를 온닥 CY, 닥이 부두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다크에 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CY다라고 하고 ODCY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이건 off dock CY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제 그 보관해둘 장소가 만약에 터미널 내에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외부에다가 이런 장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두에 있지 않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Y를 ODCY라고 불러요. off dock CY라고 부릅니다. on dock CY도 앞 글자 따면 그냥 ODCY라고 약자가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약자를 부를 땐 일반적이지 않은 off dock CY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샬링 야드, 그 다음에 에이프런, 제가 그림 보면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텍스트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석이라고 부르는 berth라고 하는 부분은 컨테이너선이 계류, 정박한다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바다와 면한, 바다와 닿아 있는 부두의 안쪽 벽에 마련되어 있는 저반, 배를 붙이는 걸 저반한다 그래요. 해안에 붙인다라는 뜻이에요. 저반 시설로 컨테이너 선 한 척별로 이렇게 berth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요. 고속버스가 한 대씩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가 딱딱딱 마련되어 있죠. 그런 게 이제 항구에 있는 그런 자리를 berth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다가요. 개선주라고 하나 써두시고요. bit라는 거, 요 영어 단어까지 두 개만 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개선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에이프론이다 하고 오답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개선주는 선석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선주는 뭐냐면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TV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파도가 치면 이제 배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고 밧줄로 이렇게 묶어두죠. 그리고 밧줄로 묶어두는데 이렇게 큰 기둥같이 생긴 쇳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묶어두는데요. 그걸 개선주라고 불러요. 이 배를 묶어두는 그 기둥 같은 거니까 그거는 제일 끝부분에 있겠죠. 선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주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bit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FCL하고 LCL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서 텍스트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CL은 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 하나에 한 명의 화주의 화물이 꽉 차 있는 화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재 화물이다, 꽉 찬 화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FCL은요. 화주가 직접 공장 또는 창고에서 적입을 완료해서 CY로 보내줍니다. 내가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 물품이 컨테이너 하나에 꽉 차는 양이에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뭐 물품을 가져가서 다른 장소에 가서 이걸 뭐 컨테이너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컨테이너를 선사에서 빌려옵니다. 자, 컨테이너는 자기가 사야지 되는 게 아니고요. 수출자, 수입자가 사는 게 아니고요. 선박회사 겁니다. 선박회사에서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데 빈 컨테이너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장소까지 보내줘요. 선사에서 운송계약 체결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 창고 공장에다가 이 빈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요. 여기에다가 송화인이 매도인이 직접 안에다가 컨테이너 안에다가 물품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잠그고요. 거기다가 이제 실도 채워요. 실도 채워가지고 그 상태로 FCL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항구로 보내서 CY로 바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less than a container load의 약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에 집어넣기에는 양이 좀 작다.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다가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한꺼번에 실는 그런 혼적을 통해서 운송되는 화물이다. 혼적을 consolidation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CFS, 그런 장소를 CFS라고 한다. 컨테이너 안에다가 물품을 집어넣는 작업을 적입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stuffing한다, vanning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혼적이 다 완료가 돼서 꽉 차면 그때 이제 CY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CL 화물은 혼적 작업을 CFS에서 하고 그 다음에 CY로 들어가게 된다. 양육지에서는 수입국에서는 거꾸로 되겠죠. 배에서 내려진 LCL 컨테이너는 CFS로 들어가서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품들을 각각의 화주별로 끄집어내야 될 거고요. 끄집어내는 작업을 적출한다라고 표현해요. unstuffing한다, devanning한다. stuffing과 vanning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이런 혼적 작업이라든가 적출 작업은 화주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FCL 같은 경우는 화주가 보통 직접 한다 그랬는데요. 이 LCL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운송 주선업자한테 맡깁니다. 운송 주선업자가 LCL 화물들을 이렇게 받아놓고요.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적합한 물품들을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다 이렇게 쭉 집어넣고 운송이 끝나면 목적지에서 화주별로 다시 적출 작업을 해서 따로따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거의 100% 다 이 운송 주선업자를 통해서 운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CL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운송 주선업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LCL의 경우는 더 확률이 높게, 더 많은 대부분은 다 운송 주선업자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보시면요. 운송되는 유형별의 운송 형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뭐 LCL로 시작해서 FCL로 시작해서 FCL로 끝난다. 뭐 FCL로 시작해서 LCL로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가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 양괄호 3번 맨 끝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그 그림 먼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공부했는데요. 컨테이너 하나에 한 명의 화주의 물품이 꽉 차는 물품, 이걸 FCL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출지에서 FCL 화물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의 창고에서 FCL 화물로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다가 쭉 채워져 가지고요. 이게 항구로 가겠죠. 항구로 가서 CFS 거치지 않고 바로 CY로 갈 겁니다. CY로 가서 이제 선적 준비가 되면 배에다가 싣고 운송을 하고요. 목적지에 가면 CY로 바로 내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국에서 수입 통관 완료되면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이 컨테이너가 그대로 운송이 될 겁니다. 중간에서 세관에서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그 FCL 화물을 최초의 수출국에서 수출자가 적입을 한 그 상태로 문도 한번 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인도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형태를 FCL로 시작해서 FCL로 끝난다 그래서 FCL to FCL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CY to CY 운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FCL 화물은 항구에서 CY로 바로 들어가서 목적지에서도 CY에서 내려져서 인도가 되기 때문에 CY to CY 운송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둘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요 도어 투 도어 운송이라고 하기도 해요. 수출자의 창고로부터 수입자가 원하는 창고까지 문 앞부터 문 앞까지 운송이 가능하다. 컨테이너 문 열지 않고 쭉 운송이 가능하니까 이걸 도어 투 도어 운송이다
운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CL과 LCL을 조합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실무상 그렇게 많은 형태는 아니라고 보셔도 되는데, 자,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수출할 때는 FCL 상태예요. 근데 수입국에서는 LCL입니다. 수입국에서는 수입 화주가 여러 명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수출자가 있는데 이 수출자가 동일한 국가의 여러 명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한꺼번에 송부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A라는 회사가 수출자인데 수입자는 같은 국가에 있는 B, C, D라는 여러 회사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송을 시작할 때는 FCL로 시작하지만 수입국에서는 이게 바로 CY로 들어가지 못하고 CFS로 들어가서 각각의 화주별로 적출 작업을 해서 각각 화주별로 나중에 인도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합하면 FCL2 LCL이 되고요. FCL 화물은 CY에서 선적이 되지만 나중에 목적지에서는 LCL로 나눠줘야 되니까 CY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CFS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CY2 CFS 운송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혼적 작업을 하는데 송하인이 여러 명의 수하인에게 물품을 보내니까 Shippers Consolidation이라고 부릅니다. 송하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Consolidation, 혼적 작업을 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거꾸로 된 조합이에요. 수출지에서는 LCL 상태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뭐 A라는 수출자, B라는 수출자, C라는 수출자, 여러 명의 수출자의 화물을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CFS에서 적입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운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적지에서 이 물품을 받을 사람은 한 명이에요. 수입자 한 명이 수출국에서 하나의 수출국에서 여러 명의 수출자한테 물품을 주문해가지고 하나의 컨테이너에 담아서 받는 겁니다. 실무상 많은 형태는 아니지만 가능은 한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LCL로 시작해서 FCL로 끝난다 해서 LCL to FCL 화물. 그다음에 시작할 때는 LCL이었으니까 CFS로 들어가겠죠. 근데 목적지에서는 바로 한 명의 수입자한테 가니까 CY로 운송이 됩니다. 그래서 CFS to CY 운송이다라고 하고요. 이건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혼적을 했느냐? 매수인의 필요에 의해서 혼적을 했다. 매수인이 한 명이고 자기가 여러 명의 한국가에 여러 명의 수출자에게 주문을 한 경우다. 그래서 Buyers Consolid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합입니다. LCL로 시작해서 LCL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은 형태, FCL to FCL이나 LCL to LCL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 명의 화주, 한국가에서 출발하는 화주의 화물들을 CFS에서 적재를 해가지고 운송을 한 다음에 다시 목적지에서도 CFS에서 적출 작업을 해서 따로따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LCL로 시작해서 LCL로 끝난다. CFS to CFS 운송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peer to peer 운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봤던 FCL to FCL, 그걸 door to door 운송이라고 했었죠. 문 앞부터 문 앞까지 간다. 근데 이거는 항구부터 항구, peer가 항구라는 뜻이에요. 항구부터 항구까지 운송한다. CFS에서 적입이 돼서 CFS에서 적출이 되니까 이 CFS가 위치해 있는 항구부터 항구까지 운송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door to door 운송이 아니고, 그래서 peer to peer 운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걸 forwarders consolidation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형태에서 각각의 화주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걸 이제 그 포워더가, 운송 주선업자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주들의 화물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운송한다라고 해서 forwarders consolid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용어들만 잘 익혀두시면 이렇게 조합하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고,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와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찬찬히 이해해 두시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15회 55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연관성이 있는 것끼리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보면요. 컨테이너 BL 이렇게 돼 있어요. BL에 이 물품이 컨테이너에 담겨 있는 물품을 운송하는 것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 컨테이너 BL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BL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BL을 컨테이너 BL이라고 불러요. 자, 니은 보시면 컨솔리데이션, 이거 혼적이라 그랬죠. 혼적 작업은 LCL 화물 여러 개를 하나의 컨테이너에다가 집어
집어넣는 작업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CEFS 얘기하는 거죠. 자, 그 LCL의 혼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CFS였어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리을 보시면 less than container loaded cargo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LCL 화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관련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 하우스 B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 뒷부분에서 BL의 종류 공부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거는 포워더가 발행한 BL이에요.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포워더에게 의뢰해서 혼적을 한다 그랬죠. 혼적 작업을 하고 나서 그 포워더가 BL을 발행해 주는데 실제 운송인이 아닌 포워더가 발행해 주는 BL을 하우스 B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다 관련이 있어요. 이거 LCL 화물도 컨테이너로 운송이 되는 거니까 기억도 사실은 관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조합상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있진 않아요. 4개만 골라야 되는데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기억 빼고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정도가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 생각에는 기억도 넣는 게 기억도 어느 정도 관계는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머지 LCR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들이 이 기억을 제외한 것들이다 라고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목차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과 인수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3번 목차 맨 뒤에 보시면 여기도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 가지고 대략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린 다음에 텍스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상 화물의 인도와 수령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운송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수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입국까지 화물이 인도되는 과정, 운송과 관련된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사이너 수출자죠. 송하인입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이제 운송을 해야 돼요. 운송 계약을 송하인이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C 규칙이나 뭐 D 규칙 정도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상황에서 정기선 운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기일 이런 것들에 맞춰서 내 운송 스케줄과 선사의 스케줄 맞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선사에다 물어보는 겁니다. 선사에다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워더 운송 주선업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운송인한테 스케줄을 물어보는 거예요. 배가 언제 내가 원하는 한국까지 가는 배가 언제 있습니까? 뭐 예약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스케줄을 inquiry 앞에서도 조회라고 번역을 했었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케줄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수출자 송하인이 운송인한테 shipping request, SR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선복 요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운송 계약을 해달라고 운송 계약 체결을 합시다라고 청약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송 계약을 예약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운송인이 그때 예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SR을 송하인으로부터 받고 그에 대한 확인, 운송 계약을 체결합시다 하는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약 확인의 문서로 부킹 노트, BN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부킹 노트를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부킹 노트가 발행이 되면 운송계약이 이제 체결이 된 거예요. 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물품을 운송인한테 건네줘야 되겠죠. 물품을 운송인한테 건네줄 때는요, shipping order라고 하는데요, 선적 지시서라고 하는 문서를 운송인이 발행을 해줍니다. 그 shipping order에는 물품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인수를 받아서 언제 선적하고 뭐 이런 스케줄이 쭉 나와 있어요. 그 shipping order에 따라서 물품을 이제 인도해주는 장소로 보내줍니다. 보내서 뭐 CFS를 거쳐야 되는 LCL 화물이라면 거쳐서 아니면 풀 컨테이너라면 이제 빈 컨테이너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적입을 해갖고 CY로 보내주면 되겠죠. 물품을 보내주면 receipt 수령증, 수취증을 받아요. receipt이 이제 그 영수증이라는 뜻이 있죠. 수령증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운송인한테 물품 건네주면 물품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증명으로 발행해주는 영수증이에요. 수취증을 받는데 부두에서 받으면 dark receipt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배 위에서 물품을 여기다가 인도를 해주고 여기서 수령증을 받으면 그걸 mate receipt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그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dark receipt이든 mate receipt이든 수령증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항구에서 뭐 터미널이 됐건 배 위가 됐건 인도가 끝났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요걸 가지고요.
선사 사무실에 가서 비예를 이제 발행을 받는 거예요. 비예를 발행을 받으면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약속한 방법으로 이 비엘의 원본을 수하인 컨사인이 수입자가 되겠죠. 수입자한테 보내줍니다. 수입자한테 보내주면 이제 물품이 운송이 돼요. 운송이 쭉 돼서 항구에 목적지 항구에 들어가기 전에 운송인이 이 수하인, 사실은 수하인이 아니고요. 착화 통지처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수하인이라고 할게요. 수하인한테 arrival notice라고 하는 걸 합니다. 도착 예정 통지라고 하는데 도착 예정 통지를 해줘요. 뭐 보통 며칠 전에 몇 월 며칠에 항구에 배가 들어올 겁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하인이 수입자가 자기가 비엘 가지고 이제 수령을 했잖아요. 그 비엘을 가지고 배가 들어올 때가 됐네. 물품 찾으러 가야지. 비엘을 가지고 운송인한테 가는 겁니다. 부두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운송인 사무실로 가요. 그래서 비엘을 제출하고 내가 이 수하인이라는 걸 증명을 한 다음에 비엘 원본 건네주고요. 비용 정산해야 될 거 있으면 그런 비용 정산 같은 걸 다 합니다. 그러면 다 이제 절차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품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운송인 사무실에서요. DO, Delivery Order라고 하는 걸 화물 인도 지시서라고 하는데요. 이 DO를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이 DO를 가지고 실제 물품이 있는 항구로 가던가 창고로 가가지고 DO를 제출하고 물품을 수령해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절차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절차예요. 전체적인 흐름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텍스트가 교재에 나와 있는 텍스트는 조금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 부분 정도는 교재에다가 표시를 해두시고 지금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한꺼번에 암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두시고 2회독 하시면서 복습하시면서 그 부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로 다시 앞으로 그림에서 앞으로 돌아오셔서요. 양괄호 1번으로 오세요. 3번 목차. 네, 거기서 처음에 양괄호 1번의 선적, 수출 절차부터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선박을 수배한다. 스케줄을 이제 물어보는 단계인 거죠. 선박을 수배하고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내용 보시면요. 선박의 출항 예정 시간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출항 예정 시간은 ETD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도착 예정 시간은 ETA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약자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stimated time of departure를 줄여가지고요. ETD라고 불러요. Estimated 하면은 어림잡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간이 언제냐? 출항 예정 시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거는 배가 운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는 뭐 기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달리 정시에 운항을 하지 못할 확률이 조금 더 많아요. 바다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배가 뜨지 못하는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큰 배들이라 조금 덜 영향을 받긴 하는데 그래도 기상 상황이라든가 주변 상황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가 언제 출항한다 이렇게 딱 못 박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뭉뚱그려가지고 예정 시간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 약자도 ETD 이렇게 쓰니까 그 표현 익혀두시고요. 마찬가지로 도착 시간도 배가 언제 입항하는지도 딱 못 박아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정이 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를 따서 ETA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의 약어는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FOB 규칙에서 노미네이션 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깊은 내용이니까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렇게 동그라미 1번에서 내가 원하는 스케줄을 찾았어요. 그러면 선적을 이제 예약을 하는 겁니다. 운송 계약을 예약하는 거예요. 그때 쓰이는 서류를 선적 요청서 SR이라고 부른다. 쉬핑 리퀘스트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서류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선적 요청서를 받은 운송인이 예약이 됐습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서류로 발행해 주는 거 선복 예약서 부킹 노트를 발행해 줍니다. 자, 요 두 가지의 서류. 요 부킹 노트까지 발행이 되면 이제 운송 계약이 체결이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한 번 정도만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그렇게 정해진 대로 계약 체결됐으면 이제 화물을 인도를 해줘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송인이 쉬핑 오더라는 거 선적 지시서를 발행해주면 그 선적 지시서에 나온 스케줄대로 물품을 인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FCL의 경우라면
그 빈 컨테이너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 빈 컨테이너를 송하인이 지정해주는 창고로 보내줍니다. 그걸 스파팅한다 또는 포지셔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용어까지는 잘 모르셔도 돼요. 뭐 트래픽 오더 이것도 잘 모르셔도 되고요. CY 오퍼레이터는 그 항구에 있는 CY를 운영하는 운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 컨테이너가 CY에 있었기 때문에 빈 컨테이너를 보내주는 것도 CY 오퍼레이터가 한다. 자, 그 다음에 송하인이 FCL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빈 컨테이너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직접 물품을 채운다 그랬어요. 이제 빈 컨테이너를 받으면요, 컨테이너 이상 없는지 검사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기기 인수도증이라고 하는 서류를 사용하는데 여기다 한번 표시해 두세요. 줄여서 EI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I를 빼고 중간에 인터체인지를 빼고 그냥 Equipment Receipt 해서 그냥 E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 다 동일한 용어예요. 여기서 나오는 기기 equipment는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사로부터 컨테이너를 빌려서 그 받으면서 컨테이너를 잘 받았다. 그다음 컨테이너 건네줄 때도 이 EAR을 사용한다. 그래 컨테이너를 주고 받을 때 영수증처럼 수령증처럼 사용하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빈 컨테이너를 기기 수도증에다가 이제 그걸 받고 서명해서 뭐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송하인이 직접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물품을 다 채워 넣고요. 중간에 뭐 컨테이너 적지표, 컨테이너 로드 플랜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컨테이너를 열어보지 않고도요. 컨테이너 안에 어떤 물품이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지를 표시한 서류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바깥에서 보고 안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서류상에다 그 컨테이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다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CY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기기 인수도증 EIR을 서로 주고받게 돼요. 컨테이너를 주고받을 때 그 서류를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LCL의 경우예요. LCL의 경우라면 빈 컨테이너를 받아서 직접 채우는 게 아니라 포워더 통해 가지고 CFS에서 혼적 작업을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포워더한테 맡겨 가지고요. 혼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이제 적입 작업이 다 맞춰졌어요. FCL이든 LCL이든 아무튼 최종적으로 적입 작업이 다 맞춰졌다라고 하면 C를 채웁니다. 이거는 이제 FCL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송하인이 직접 자기가 그 봉인을 채우고요. 봉인은 왜 채우냐면 혹시 중간에 누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열게 되면 이게 티가 나도록 그게 봉인이 뜯기게 되니까 누가 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나중에 이제 수출입 신고를 할 때도 그 C의 번호가 다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누가 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봉인까지 채워가지고요. 그다음에 운송인한테 건네주면 운송인이 컨테이너 내부를 살펴보진 않습니다. 진짜 뜯어가지고 안에 그 물건이 들어있는지는 검사는 하진 않아요. 컨테이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다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외관만 봅니다. 외관 보고요. 겉으로 이제 봉인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만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는 걸 탈리한다 그럽니다. 그런 용어 정도는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운송인이 컨테이너 받을 때 외관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서 그걸 탈리 시트라고 하는데 검수표에 검사하는 걸 탈리라고 하고 검사하는 사람을 탈리맨이라고 해요. 그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보통은 CY에서 이제 물품을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CY에서 물품을 이렇게 컨테이너를 여기다가 적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본선 적재를 하기 때문에 수령증을 발급해주는 시점은 아직 배에 물품이 실리기 전이에요. 이 전에 발급을 해줍니다. 이때 발급해주는 서류를 다크 리시트, 부두 수취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이 부두 수취증이 발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본선상에서 인도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주로 이렇지 않고요. 벌크 화물의 경우는 본선상에 배가 이렇게 접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직접 벌크 화물을 다 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취증을 받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벌크 화물의 경우인데 그렇게 배 위에서 물품을 받고 발행해 주는 수취증을 MR이라고 합니다. Mate Receipt의 약자예요. 본선 수취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이트는요. 1등 항해사를 메이트라고 한대요. 선장님 바로 밑에 계시는 그 항해사 그분을 메이트라고 하는데 이 선원이 이 위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나서 이상 없다, 물품 잘 받았다라고 발행해 주는 서류 그걸 메이트 리시트 줄여서 MR이라고 한다. 두 가지의 용어 DR과 MR은 좀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인이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적하 목록이 뭐냐면 어떤
그 컨테이너라든가 운송 용구라든가 배라든가 비행기에 실려 있는 화물의 리스트를 얘기합니다. 뭐 출항을 할 때요, 항만 당국에다가, 그다음에 세관 당국에다 이런 걸 제출을 해야 돼요. 이 배에 어떤 물품을 싣고 떠난다. 입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물품을 싣고 입항한다. 그래서 매니페스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토리지 플랜이라고 하는 건요, 그 배에 실려 있는 뭐 컨테이너라고 하면 컨테이너 몇 개가 실려 있고 어떤 컨테이너 몇 번 컨테이너가 어디에 실려 있다. 배에 그 실리는 위치 같은 것들을 기재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그렇게 수취증을 DR을 받든 MR을 받든 하고 나면 그 수취증을 가지고, 이건 부두에서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인도해주고 받은 수취증을 선사 사무실로 가져가서요, 뭐 기재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비해를 드디어 발급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비해를 발급받고 나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선적 통지라는 걸 해줍니다. 이 선적 통지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자, 계약대로 내가 이렇게 이행을 했고요, 이렇게 선적이 잘 됐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에서 약속한 방식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걸 선적 통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공해줘야 될 원본 서류들을 이제 매수인한테 계약에서 합의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결제 쪽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뭐 송금 방식이라면 직접 보내주게 되고, 추심이나 신용장 방식이라면 은행을 통해서 이런 서류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아무튼 매수인한테, 수하인한테 이제 비엘이 포함되어 있는 선적 서류들을 인도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수입국에서 수하인이, 매수인이 그런 운송 서류들을 입수를 하게 됩니다. 뭐 신용장 방식이라면 은행 가서 그걸 찾아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인수를 하고 나서 좀 기다리고 있으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arrival notice라는 걸 운송인이 해줘요. 운송인이 arrival notice, 그 도착 예정 통지를 해주는 당사자를 착화 통지처라고 합니다. notify party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착화, 화물이 도착하는 것을 통지받을 곳이라는 뜻이에요. notify, 통지를 해줄 당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거 뒷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게 될 용어니까 미리 표시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도착 예정 통지를 받으면 이제 그 수하인이 물품 언제 들어오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날짜에 운송인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항구로 가면 안 돼요. 사무실로 가가지고 원본 비엘, 자기가 입수했던 원본 비엘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비용 정산이라든가 뭐 확인해야 될 사항들 다 확인이 돼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 그 사무실에서, 운송인 사무실에서 DO라고 하는 거, Delivery Order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해줘요. 화물 인도 지시서라고 하는 서류를 받아가지고요. 비엘은 제출하고 이제 없는 거예요. 비엘하고 이 DO하고 맞바꾸는 겁니다. 바꾼 다음에 그 DO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화물이 이제 지금 장치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곳에 가서 DO를 제출하고요. 이제 물품을 최종적으로 수령을 해 오면 됩니다. FCL 같은 경우라면 컨테이너 채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다음에 창고에서 컨테이너에서 자기가 꺼내 가지고요. 나중에 빈 컨테이너를 나중에 반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 절차인데 조금 나오는 용어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이걸 외우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 보시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서류, 이런 용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정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정도는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쉬머 플러스 되어 있는데요. 컨테이너 관련 세부 사항 해가지고요. 몇 가지 용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목차에 보시면 컨테이너의 용도별 분류되어 있는데요. 드라이 컨테이너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건화물, 마른 화물이라는 뜻이에요. 건화물 컨테이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도 사실 관세사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공부했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무에 나가서 이런 용어를 들었는데, 그 드라이 컨테이너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기도 어렵고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는데, 드라이 컨테이너, 건화물 컨테이너가 그냥 일반적인 컨테이너예요. 마른 화물, 액체 같은 거가 아닌 일반적인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의 컨테이너를 그냥 드라이 컨테이너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컨테이너라고 하면 이거 드라이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고 컨테이너라는 게 있어요. 배고가 키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일본식 한자 같은데 하이 큐브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자, 컨테이너가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아까 20피트, 4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그랬는데 20피트는 20피트, 40피트는 요 길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인 컨테이너보다 이 높이가 조금 더 높은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걸 하이 큐브라고 불러요.
자, 그다음에 냉동 컨테이너라는 것도 있어요. 그 냉장고를 영어로 refrigerator라고 부르죠. 앞에 자 땄다고 보시면 됩니다. reefer container라고 부르는데 컨테이너 자체에 그 냉장고 설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 유지가 됩니다. 우리 마트에 가서 사 먹는 바나나 굉장히 싸잖아요. 바나나가 그 가격에 우리 그 동네 마트까지 오기까지 그게 항공 운송으로 왔을까요? 항공 운송으로 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나나 되게 비싸질 거예요. 다 이거 컨테이너로 실어 나른다, 배로 실어 나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바나나 사갖고 집에 갖고 오면 한 2, 3일만 지나면 시꺼멓게 변하잖아요. 운송될 때는 그 냉장되어 있는 컨테이너 안에다가 운송을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자체가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전기를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대부분은 그 안에 발전기가 아예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발전기 설비까지 같이 들어있는 이 컨테이너가 트럭 위에서도 계속 온도 유지가 되고 배 위에서도 온도 유지가 계속 됩니다. 네, 그런 컨테이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픈탑 컨테이너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천장이 뚫려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윗면이 없어요. 겉에 이제 기둥하고 옆면 벽은 있는데 위에 기둥이 없어요. 그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화물, 위로 툭 튀어나오는 화물 같은 것들을 실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용어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화물, 규격 컨테이너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화물을 OOG 화물이라고 합니다. Out of Gauge 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화물도 컨테이너 운송을 할 수는 있어요. 맨 위에다가 실으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컨테이너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 잡아먹는 공간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데드 스페이스, 그 잡아먹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컨테이너보다는 조금 더 요금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flat leg 컨테이너라는 게 있어요. 바닥이 평평한 leg 형태의 그냥 선반 같이 생긴 거예요. 얘는 컨테이너 바닥만 있고요. 기둥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옆면도 없고 윗면도 없고 다 뚫려 있는, 또는 아예 이런 기둥도 없고 바닥만 이렇게 철판 같은 것만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의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OOG 화물 같은 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런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렉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운송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잡아먹는 공간이 훨씬 더 클 테니까 더 비용을 많이 받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탱크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프레임 안에 뭐 가스라든가 유류 같은 걸 실을 수 있는 그 탱크 형태의 용기가 안에 들어있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가끔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화학 제품이라든가 뭐 유류 이런 것들 실어 나릅니다. 자, 그 다음에 텅기 컨테이너는 바람이 통하는, 외부하고 뭐 썩지 않도록 공기가 통하는 컨테이너다. 뭐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체 컨테이너라고 하는 건 이제 분말 형태의 화물들을 이렇게 훅 쏟아붓고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컨테이너예요. 이것도 실무상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 보시면 컨테이너의 크기 나와 있는데요. TU, FU, 그 다음에 하이 큐브라고 하는 거, 위에가 더 높은 거, 높이가 조금 더 높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숫자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중량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체 중량이라고 하는 TOW이라고 하는 자체 중량, 그 다음에 페일로드라고 하는 최대 주체 정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컨테이너에 최대로 실을 수 있는 중량이 max gross weight입니다. 자체 중량은 뭐냐면요. 안에 컨테이너 안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40피트짜리 FU 컨테이너 하나가 한 2톤 정도 무게가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무거워요. 자체 중량, 이것도 전체 최대 내가 뭐 20톤을 실을 거다 그러면 전체 실을 수 있는 최대 허용 중량이 20톤이다 라고 하면 자체 중량 빼고 나머지 그거 계산해서 실어야 되겠죠. 자, 자체 중량 빼고 최대로 실을 수 있는 중량을 페이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최대 중량이 되는 것, 실제 중량이 되는 겁니다. 용어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목차에 보면 브레이크 벌크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브레이크 벌크는 뭐냐면 이거는 벌크 화물은 아니에요. 벌크 화물은 아니고 근데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화물입니다. 아주 큰 어떤 기계류라든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그 자료 화면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요. 한 20명쯤 탈 수 있는 요트예요. 이 요트 같은 거. 이건 컨테이너에 안 들어가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플랫렉 컨테이너 같은 그런 컨테이너 바닥만 있는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실어갖고 컨테이너 선에다가 실을 수는 있는데 컨테이너, 일반적인 컨테이너가 차지하는 2개 정도 슬롯 이렇게 차지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컨테이너에 들어가지 않는데 일반적인 벌크가 아닌, 근데 포장은 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운송하는 큰 기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브레이크 벌크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뭐 아까 얘기했던 플랫라이트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선에다가 실어서 운송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일반 컨테이너보다 많이 받기는 하겠죠. 자, 이런 형태의 용어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